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 그동안요 스페셜 MC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역시 스페셜해집니다. 왜냐면요 스페셜 MC가 아닌 고정 MC로서 매주 스페셜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시시콜콜 택시의 새로운 안방만인 새로운 MC 지금 만나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스페셜 MC로 왔다가 이제 아주 네. 고정으로 들어왔어요. 네, 소감이 어때요? 사실 두 번밖에 안 와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사실 제가 시사적인 부분에 굉장히 약했어서 너무 어려운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또 시시콜콜 택시를 타보니까 시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내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또 끝까지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평가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요? 상현 씨가 오고 나서 한결 상큼해졌다, 편안해졌다, 즐거워졌다, 유쾌해졌다. 예, 요 이야기가 네. 꾸준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들렸다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랬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발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좀 환영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볼 주제는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주제거든요. 맞아요. 주제에 대한 공부도 해왔죠? 어떤 그럼요. 주제인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까운 좀 사건이 일어나면서 특성화고 뭐 교육 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두 분을 모신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렇죠.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혁신교육연구소의 이찬교 소장님 모셔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선생님 약간 머리 스타일부터 약간 뭔가 느낌이 좀 남달라요. 포스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실제로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죠? 예, 뭐 한 36년 이상 하고 딱 퇴직을 뵈니까 했습니다. 느낌이 이제 미술 선생님 느낌이 좀 납니다.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파마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제 퇴직하고 좀 자유로우려고 머리 스타일 바꿨습니다. 아니 근데 좀 안면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뵌 분 같은데. 이게 뭐 현수막이나 네. 벽보에서 봤는데 왜 아픈 얘기라고 그래요? 나 눈치가 없었네. 오자마자 눈치가 없었어. 뭐 마음의 상처는 또 잘 추스리시고 네, 뭐 계시죠? 한 2년 지나갔으니까 이제 네. 뭐 그 하나의 아름다운 게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로도 또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 오늘 주제에 맞게 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택시로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네. 우리 지역민의 삶이 녹아든 현장,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지역 모든 어른들께 들려드리고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시콜콜 택시의 새로운 진행자, 상현 씨 출발 준비 다 되신 거죠? 우리가 주목한 시선 이번 주 이야기. 여러분의 아이들은 얼마나 안녕한가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시죠. 시작부터 우리가 좀 무겁지만 또 이야기를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주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전에 네. 그렇죠. 오셨죠, 선생님? 근데 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어쩌면은 그게 그 살아남은 자들의 어쩌면 더 편한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떠넘기면 결국 자기는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테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학생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학교의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구조의 요인이 분명히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구조를 찾아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육의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교육 당국이란다든지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죠. 근데 아니 직업계고 그 학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길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 지급계는 그 기능 경기대회를 대비해서 기능반이라는 것을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일종의 이제 선발된 집단이죠. 그 기능반을 통해 가지고 거기 이제 기능 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수업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능반을 하는 그 작업장, 그 연습하는 작업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에 학생들도 이번에 그 학생도 작년에 이제 아마 그 입상을 한 것 같아요. 네. 입상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회에 나가면서 그 입상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이 그 입상을 못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압박감이 아마 상당히 극단적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은 어떤 혜택들이 많고 하길래 도대체 그 대회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잠도 못 자고 맞아. 매달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뭐 고생한다. 그거는 있습니다. 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나중에 이제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뭐 우월적 위치를 가지듯이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기능 대회에 이제 입상을 하면은 그 취업에 상당히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근데 실제 학교에서는 또 이제 교사 지도교사에게는 뭐 승진의 인센티브가 지어지기도 하고 대회 입상을 많이 하면 학교에는 또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학교가 또 그걸 통해서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학교의 위상을 높였다라는 대회 선전용이 되고 또 교사는 또 교사대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 지도에 또 몰입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엘리트 위주의 교육은 결국은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일반 학생들은 받침 역할만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소수를 위한 그런 교육의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과로 가기 전까지 학교 내에서는 뭐 선후배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뭐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네. 뭐 어느 하나의 어떤 딱 요인만으로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학생이 학교에서 기능 올림픽, 기능 대회에 입상에 대한 그러한 강박감, 뭐 이것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물론 사실 우리가 보는 뭐 사람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거는 겪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초라하게 만드느냐라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선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선생님 이 특성화고 사건도 있었지만 그 전에 또 중학생 친구가 예. 선생님의 처벌에 되게 부당함을 느끼고 또 그렇죠. 극단적 예, 선택을 한 뭐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예.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이제 자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결국 이제 자신의 존재에 이제 가치를 못 느꼈다. 이제 결국은 수업 시간에 이제 딴책을 이제 다른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평소에 상당히 좀 신뢰한 교사로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벌을 받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을 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이 전체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 학생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개개 학생의 내적인 상처란다든지 존재의 가치란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죠. 현재의 교육이 이제 그런 모습을 띠다 보니까 개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문제든지 존재의 가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학생들도 되게 상황들이 다르고 환경들이 다르잖아요. 예. 마음이 좀 불편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결손 과정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개개인의 학생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교 내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지침 같은 경우는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의 학교의 구조 자체가 여전히 이제 그 지식 중심의 교과 뭐 성적 지식 중심의 학교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돌아가고 있고 그 부수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생활 이걸 이제 관리하고 케어하는 학생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생활과 학생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늘 뒤로 밀린다는 것이죠. 뒤로 밀리니까 이게 특별히 사건화되고 문제시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비중은 자꾸만 이제 작아지게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 바로 뭐냐 하면은 이런 교과 중심의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가야만이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학교 현장은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런 학생 개개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은 교과 교사들보다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사, 비교과 교사들의 그 좀 늘어나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 상담교사, 뭐 생활복지사,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건교사 등 이제 이런 비교과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을 좀 이렇게 뭐 관리한다 하면 좀 그러지만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상담사가 지금 거의 대부분 상담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배치돼가 있는데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이나 뭐 이런 교과 담당 선생님보다는 상담 선생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학교가 좀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을이 뭐 아이를 키운다 라고 하듯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학부모, 교사, 그 다음에 지역민과 서로 함께 아이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나가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또 나눠보니까 제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의 모습이 어떨지 약간 상상이 안 되면서 뭔가 기대도 되고 좀 그렇거든요.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매번 우리가 우리의 뭐 미래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진정 우리가 그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도 한 번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죠. 뭐 네. 우리가 교육이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이제 유보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교육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야 나중에 대학을 가서 뭐 사회인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학교 그 자체가 배움이 즐거운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교육이 수단화가 아니라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때론 기계처럼 때론 부속품처럼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발부터 내딛어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만든 세상 속에서 앞만 보고 내달리는 사이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무엇이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시시콜콜 택시가 우리 지역의 모든 어른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하실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위기랍니다. 네, 네, 지켜주세요. 네,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난 4월에 구축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마디로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네. 네,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나 가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학교나 가정들에 맞는 정서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센터를 통해서도 아이들을 만나지만 또 현장에서도 네. 아이들 또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요즘 청소년들은 보통 어떤 질병, 어떤 이야기들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문제들이 되나요? 네, 최근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신생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줄었지만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많이 오게 되는데 주로 우울증이라든지 친구 관계의 어려움, 분노 조절의 문제, 부모님들하고 어떤 갈등.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아마 경제적으로 좀 이게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아마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원인들이 가지각색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혹시 우리 집에서는 그러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실 법도 하거든요. 네. 원인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진료로서 해결될 부분만은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영어 교육이라든지 원어민과의 어떤 영어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뛰놀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죠. 밖에 나가면 놀다가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놀이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을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대화하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협상할 수 있는 능력, 대처 능력들이 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사실은 자라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나는 너무 놀았어. 저는 어릴 때 놀이터에 살았어요. 여자이지만 맨날 옷 다 막 흙 네. 범벅을 해서 오고 엄청 다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어때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자해 혹은 넘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이런 비율들이나 추세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성인과 대비했을 때도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실제로 사실은 아이들이 위기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2008년부터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엎드려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수업만 하고 나가고 이런 현장들을 보면 학생들이 사실은 행복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는 학교의 어떤 일종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 중학교 때 약간 이런 손목을 긋는 게 유행같이 네네. 퍼진 적이 있어요. 네.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최근에도 그런 막- 부분이 있죠. 인증샷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내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다고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예, 많은 아이들이 그 방법 이외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힘들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방법 말고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공부만 시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상현 씨가 네. 무서운 얘기를 하길래 상현 씨 손을 슬쩍 봤어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쌍꺼풀에 네. 이렇게 뭐가 있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예. 실제로 제가 진료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보면 사회적인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충격적인데요. 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신선 노름이 아닐까. 이게 공부 잘하는 교육, 공부 잘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갔을 때 요즘 현실적으로는 직업을 못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공부라는 의미가 과연 공부인지, 아니면 문제 푸는 기술에 지금 불과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실제로는 직업 구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일단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과연 그런 아이들이 전공하고 무관한 대학을 가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장래희망 중에 하나가 정규직이라는 네, 발표가 있던 거랑 네. 결이 맞는 얘기가 아닌가 좀 네. 쓰리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네. 환경으로서 주어진 숙제들을 네. 다양한 환경으로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네. 생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도 있지 싶거든요. 정신건강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에 진단이 나오는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적절감, 소외감이거든요. 내가 이 학교에서 제대로 못한다. 나는 이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사실은 이 아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칭찬할 게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칭찬할 대상이 되는데, 근데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칭찬할 거리가 어떤 게 칭찬할 거냐. 매일매일 하는 것도 칭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잠을 쫓아가면서 제 시간에 맞춰서 학교를 가는 것, 그 다음에 잠이 쏟아지지만 수업에 집중하는 것, 숙제가 힘들지만 숙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칭찬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요즘 왜 유행어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해서 대학 가고 다 했는데 먹을 거 잘 먹고 학원 편안하게 잘 자고. 다니면서 너는 이거 너무 정신 상태가 좀 약한 거 아니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지 싶어요.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저는 이제 누구하고 뭘 하고 놀까가. 네. 예, 오늘 뭐 하지? 네. 예. 지금은 어때요? 아,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장난감을 네.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추억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에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모님들 시대에 소중했던 가치관을 지금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굉장히 대가족 제도가 있었고 네.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을 했을 때는 그것을 위로해주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야단을 치면 할머니가 위로를 해주고 용돈을 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즘같이 핵가족 시대에서 아빠가 야단을 치면 이 아이는 위로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강한 아버지라든지 엄격한 아버지보다는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아버지, 그 다음에 자상한 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한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면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핸드폰 만지고 네. 컴퓨터 하고 약간 이렇게 SNS를 하면서 시간을 또 많이 보내는데 또 이게 함정이더라고요. 또 SNS를 보다 보면 더 우울해져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부족하고 나만 슬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SNS나 미디어는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활자로 되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순간의 실수가 이게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게 내 자신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라든지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SNS를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 학생들. 본인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네, 없어요. 인스타그램에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오늘 뭐 했는지 올리고 네. 오늘은 뭐 먹었는지 올리고 오늘 선생님이랑 막 네.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과 공유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는 하고 네. 이거 참 숙제네요, 그 부분도. 네. 부모님도 절제가 필요하죠. 저는 제 같은 경우에도 제 딸 SNS에 이제 친구를 맺지 않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려다는 보시죠, 한 번씩. 안 봅니다, 그거는. 이게 근데 진짜로 제가 저희 엄마 아빠랑 친구가 맺어져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사생활 침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별 생각 없이 했던 건데 너 언제 거기 갔어? 네. 누구랑 거기 갔어? 가서 뭐 했어? 이게 은근히 엄청 압박받고 약간 아, 진짜 상현 씨, 괜히 부모님을 친구했다. 한번 모시고 가요. 혼자만 다니니까 서운하셔서 그래요. 모시고 가요. 아니 이거 볼 텐데 그런 걸로 나한테 뭐라고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 두 분이서 잘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에게 자유가 없는 기분이 진짜 들더라고요. 이 SNS가 굉장한.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겪는 시행착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SNS도 지금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돼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절제라든지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뭐 SNS라는 사회 소셜망도 얘기를 했지만 뉴스 기사 네. 혹은 뭐 드라마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네. 받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숙제도 사실은 있어요. 예, 최근에 뭐 요즘 시대에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압도적이죠. 네. 대중매체가 그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자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대중매체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분들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이 공격적인 내용이나 자극적인 소재를 만들면 그런 부분들을 따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 드라마를 만들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미국에서도 청소년들 자살이 지금 사망률 2위까지 올라가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중매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아차하는 순간에 네. 우리 아이들은 변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좀 나쁘게 갈 수 있는 이상 증세라든지 그런 징후들을 좀 느끼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평소에 그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려면 대화를 해서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은 지식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거나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거나 친구들하고 만남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평소에 이제 수다를 떨던 아이들이 교류를 차단하거나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거나 문을 닫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걱정하셔야 되죠.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시도해 보거나 또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또는 상담 기관에 의뢰하거나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 두드리는 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면 뭐 다른 과도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우리 아이가 지금 상담을 받아도 괜찮은지 네. 진로에 문제가 생기진 않은지 혹은 주변의 시선이 걱정돼서 네. 이런 편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제로 아직도 그런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로 편견이 이제 진료 기록이 남지 않을까, 또는 우리 아이 직업을 갖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는 해외에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진료 기록은 우리가 10년 동안 보관하는 게 법적으로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남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진료 기록이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도 다른 과 의사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치가 돼 있고,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만 정신질환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업 선택이나 이런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되면 의료인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또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을까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이하고 좀 더 친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한테 대화를 할 때는 사무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밥 먹었니?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니? 이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이들하고 수다를 떨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형태의 대화니까 가볍게 대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교육의 효과는 적어도 2년 내지 5년 후에 나타납니다. 가정교육의 제일 중요한 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거, 평소에 말하는 거를 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정교육을 한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진짜 부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네요. 대화도 많이 나누고 부모님의 모범을 보여야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좀 생각이 더 많아지실 것 같네요. 일선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만나지만 또 학교에 찾아가서도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안 좋은 기사나 뉴스들은 이제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